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언제나 마음은 태양입니다. 지은이는 브레이스 웨이트고요. 청미래 출판사에서 2009년도에 출판한 책이고요. 현재는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책보다는 시드니 포이티에가 주연한 같은 이름의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헌책방에서 다른 분이 번역했던 책을 구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아무래도 이 긴 내용을 축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작 소설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드러나 있지 않은 원작 소설에만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센터에서 의례적인 의료 검진과 장비 반납, 수당과 민간인 의복 수령을 마친 나는 직업 상담을 맡은 장교와 면담을 했다. 내가 과학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자 그 역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업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산업계는 전후의 생산을 위해서 재정비되고 있었고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자 분야에서는 유능한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매우 고무되었다. 군 복무 중에도 나는 중앙도서관 시스템을 통해서 책을 빌려보고 다양한 기술 관련 저널과 잡지를 구독함으로써 새로운 경향이나 발전을 줄곧 따라잡아왔기 때문에 내 능력만으로도 좋은 직업을 얻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태비스토크 스퀘어에 있는 고급직 임용사무소 앞으로 속일장을 써주면서 하숙집을 정하고 짧은 휴가를 즐기고 나면 곧바로 그쪽에 연락해보라고 말했다. 전쟁 내내 에식스주 혼처치에 위치한 영국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브렌트우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노 부부를 알게 되어 종종 만났다. 그 이후로 나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녁 후에는 그들의 집에 머물기로 약속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부부 모두 무신론자를 자처했지만 평소의 품행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이 영위하는 일상이야말로 신실하고 살아있는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선량한 삶이 아닐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내 편의를 고려해 주었으며 훨씬 젊은 사람들조차 부러워하고도 남을 만한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내 관심사며 노력에 공감을 표했다. 우리는 터키에 가서 2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으며 완전히 재충전해서 브렌트우드로 돌아왔다. 휴가를 다녀온 직후 나는 임용사무소를 찾아갔고 정중하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는 두 사람과 면담을 했다. 그들은 내 학력과 군 경력과 산업계 경력 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2년 동안 스탠더드 오일사 소유의 아루바 정유소에서 일했으며 거기서 번 돈으로 영국에 와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고 대답했다. 면담이 끝날 때쯤 두 사람은 내 경험과 자격에 맞는 자리가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임용사무소에서는 자격증을 지닌 통신기술자를 채용한다는 회사 세 군데의 연락처가 적힌 편지를 보내주었다. 나는 곧바로 그 세 회사에 모두 내 자격과 이력 등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고 머지않아 매우 고무적인 답장을 받았다. 세 군데 모두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어서 나는 이 세상 꼭다기에 올라앉은 기분이었다. 메이페어의 본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약간 긴장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회사여서 여기서 일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이번이 첫 번째 면접이니까 혹시 여기서 퇴짜를 맞더라도 아직 기회가 2번이나 남아있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제복을 입은 수위가 커다란 문을 열어주었고 접수계 책상으로 다가가자 여직원이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스 웨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시먼즈 씨와 면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대답했다. 그날 아침 나는 최대한 신경 써서 차리고 나갔다.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거기에 어울리는 셔츠와 손수건까지 챙겼다. 구두는 번쩍거릴 정도로 닦았고 양치질도 신경 써서 했으며 최대한 호감이 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모두는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벨몬트 부부의 엄격한 검사를 거쳤다. 접수 개원은 커다란 장부를 꺼내더니 내 말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듯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수화기를 들고는 엄청난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듯 한쪽 손으로 송화기를 가린 채 속삭거렸다. 그러는 내내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았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녀는 널찍한 복도를 따라 앞장을 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뭔가 못마땅한 듯 뻣뻣하기 그지없었으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도 똑같은 사실을 메아리쳐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이 여자도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걸었을 텐데 지금은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영 뻣뻣하군.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자동 승강기에 올라탔다. 여직원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적개심을 품고 있는 듯 했고 아예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2층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몇 군데 방문이 열려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중 한 곳에서 멈추어 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얼른 승강기로 돌아갔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방의 커다란 책상 앞에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일어나서 책상 옆을 돌아 나오더니 내게 악수를 청하며 자기 동료들을 소개해 준 다음 자리를 권했다. 내 출신지와 영국 공군에서의 복무 경험에 관해 물어본 다음 그는 전기통신과 전자공학의 발전에 관해 자세히 질문했다. 그 질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것들이어서 그날 아침 내내 내가 느꼈던 불안감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제 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친숙한 주제가 나오자 마음도 편해졌다. 그들은 내게 이론, 장비, 회로, 조작 등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미국에서의 학력과 그것과 남아메리카에서의 경험에 관해서도 질문을 했다. 그들의 태도는 냉정했지만 나는 이제 마음이 탁 놓인 상태였다. 지난 수년 동안의 공부와 현장 경험, 그리고 대학원 연구 경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구나 싶었다. 나는 이제 여기에 취직이 된 듯 싶어서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곧이어 면접이 모두 끝났다. 시먼스지, 그러니까 맨 처음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한 양반은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동료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브레이스 웨이트 씨, 저와 동료들은 당신의 답변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당신의 자격과 능력,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책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을 채용한다면 이는 곧 당신이 우리 회사의 수많은 영국인 직원들의 상급자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사가 지금껏 우리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노사관계의 균형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원래의 직책을 제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마침 공석인 직책이 2자리쯤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수락해 주십사 말씀드리기도 어렵겠군요. 당신처럼 높은 교육 수준과 능력을 갖춘 분께는 적당하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로선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는 의미로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달아나 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어찌해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온 길을 되짚어서 승강기를 타고 복도를 걸었으며 그 건물을 나와서 분주하고 햇빛이 찬란한 거리에 섰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그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아니, 완전히 무시하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내 검은 피부를 말이다. 1940년 공군에 자원 입대할 때만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비행 훈련을 받을 때에도 조종사 배지를 달고 비행 중대에 합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작전 비행의 흥분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우들과 매일매일 함께 지내며 우정을 쌓을 때에도 피부색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의 나와 마찬가지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오늘 당장 인종적 편견이라는 부조리에 신경을 쏟을 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군복을 입고 배지를 단 채 극장과 댄스홀, 술집,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 드나들 때에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몇 년 동안 나는 내 검은 얼굴에 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물론 매일같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색깔을 인식한 적은 없었다.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복무하는 동안 나는 비행장구를 갖춘 조종사였고, 술집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격려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들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군복을 본 것이며 그 군복이 상징하는 영예롭고 불멸의 명성을 지닌 소수 정예와의 관계를 본 것이었다. 그랬다. 전역센터와 임용사무소 사람들과 전후의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피부색에 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이 웅장하고 위압적인 건물에 막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피부색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 서글픈 심정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길가 상점의 커다란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을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실망감과 분노가 내 속에서 씁쓸한 덩어리가 되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가장 가까운 공중 화장실로 얼른 뛰어 들어가서 심하게 토했다. 속이 좀 개운해지자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걸었다. 정처 없이 걸으며 다시 한번 정신을 추스르려고 했다. 조금 전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면접 따위는 시간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러기로 합의했을 것이었다. 접수 개원이 내 검은 얼굴에 관해서 이미 그들에게 말했을 테고, 따라서 그 이후의 일은 그냥 요식행위, 다시 말해서 잔인하고도 무의미한 헛개비 노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원서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곧바로 내가 백인일 것이라고 넘겨 짚었던 것이었다. 하긴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이름만 보면 인종에 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을 테니까. 장밋빛 편지와 반가운 면접 초청은 오로지 백인 지원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백인일 거라고 착각했던 것뿐이었다. 세상에. 그들은 내가 염치도 없이 자신들을 속이려고 그런 수작을 부렸다고 오해했을 테니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나는 공중전화 북수로 달려가 나머지 두 회사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내 피부색이 지금 얻으려는 일자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면접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두 회사 모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문제의 일자리는 이미 다른 적임자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보내려던 참이었다고 둘러댔다. 결국 그렇고 그런 것이었다. 분노와 혐오감이 엄습했다. 나는 얼른 기차를 집어타고 이제 영국에서 나를 안전하게 감싸주고 필요로 하는 유일무이한 곳, 바로 브렌트우드에 있는 벨몬트 부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전까지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상조차도 이제는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내가 28년 동안 믿어왔던 이상이란 다름 아닌 영국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거의 모두가 백인 학생인 학교에서 학점을 따기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훨씬 더 빨리 달려야 했을 때도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그 이상이었다. 대학 시절, 그러니까 에스파냐 내전 직후에 온갖 이상이 환멸의 흙먼지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던 때에도 그 이상만큼은 계속해서 내게 영감을 주었다. 바로 그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베네수엘라에서 2년 동안 현장 업무에 종사하다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1939년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 나는 마침내 공평과 관용과 모든 자유의 중추인 이곳과 인격적으로 동일시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따라서 1940년 영국 공군에 지원 입대한 것도 내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한때 길잡이 노릇을 해주었던 이상의 보전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놓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그 이상이 내 입안에서 역겨운 쓴맛을 풀풀 풍기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나는 그 좋은 시절에 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려야만 했다. 사람들은 다시 공포로부터 벗어난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으며 잠시나마 공동의 미덕을 촉진시켰던 공동의 두려움은 경제 부흥의 흥분 속에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누군가의 선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지닌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원하는 것이었다. 내 피부색보다는 내 숙련된
유연성 쪽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진 고용주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축 예금과 저녁 위로금을 최대한 아껴 쓴다면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터였다. 그러니 나로선 제대로 된 고용주를 찾기 위한 시간이, 그것도 충분하다 못해 남아돌 만큼의 시간이 있었다. 나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다. 공립 및 사립 직업 속에서는 물론이고 신문 광고까지도.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심지어 내 자격 조건과 피부색을 언급하는 구직 광고까지 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이번에는 피부색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 일자리에 지원해 보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순간 온갖 변명거리를 동원해 가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사실 그 온갖 변명거리는 단 한 가지 이유의 편주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내 피부색이 너무 검다는 것이었다. 그중 한 곳이었던 다게넘에 위치한 전자회사에서는 지역신문에 기술자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기에 나는 혹시 숙련자로서의 내 이력이 오히려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지원했다. 이번에는 내 피부색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답장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인사과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오전 9시 정각에 그곳에 도착하자 젊은 여직원이 지원서 양식을 건네주고는 대기실로 안내했다. 거기서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인사과장과 만날 차례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대기실에는 젊은이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몇 사람은 상당히 초조해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몇 사람은 걱정스러운 듯이 정신을 집중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철자법도 잘 모르는 듯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 모두 신통치 않아 보였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기회가 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들떴다. 지원자들이 한 명씩 불려 들어가고 내 차례가 되었다. 인사과장은 내 지원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의자를 가리키고 나서 내 지원서를 손에 들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내게는 무척이나 익숙한 질문과 답변놀이가 이어졌다. 머지않아 나는 그가 내 기술적 지식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들여오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그의 처사에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제가 귀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먹을 음식과 입을 옷, 제가 살아갈 하숙집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야겠죠. 저런, 여기 월급으로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런 양복 같은 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양복과 지원한 일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솔직히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 중 누구도 당신처럼 많이 배우진 못했지요. 그러니 내 생각에 당신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은 당신이 쓰는 우아한 말투 따위에 오히려 짜증을 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책상 위로 손을 뻗어 내 지원서를 움켜쥔 다음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 뒤에 잘 있으라는 인사를 남기고 나와버렸다. 그렇게 나는 거의 18개월 동안 무직이었다. 이제는 환멸도 사라지고 더 깊고 독한 증오만이 남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는 그들을 증오하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나의 권리를 그토록 무심하고도 태평하게 부정하는 그들을 말이다. 하찮은 일자리에 지원하면 그들은 나더러 너무 많이 배워서 안 된다고, 너무 훌륭한 인재여서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반대로 뭐든지 더 나은 일자리에 지원하면 이번에는 피부색이 너무 검어서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이제는 내 옷차림이 말끔한 것까지도 시비거리가 되는 판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이처럼 유해한 상황이 내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내가 느끼는 바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매우 이타적이며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일시적이나마 내 어려움과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고마운 조언 역시 그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얻은 것이었다. 나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행인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건져 먹느라고 자맥질하기에 바쁜 오리들을 한가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내 옆에는 바싹 마르고 안경을 쓴 노신사가 앉아서 여러 가지 오리의 색깔이며 습성에 대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상당히 박식해 보였지만 나로선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으므로 또 말 많은 늙은이가 있나보다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는 무뚝뚝한 내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은 듯 잠시 후에는 나를 향해 직접 말을 걸었다. 영국에 계신 지는 오래되었소, 젊은 양반? 버틀런트 러셀처럼 모래가 섞인 듯 꺼끌꺼끌한 느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대방의 말문이 막히게끔 아주 매서운 눈빛을 한 채로 말이다. 나는 대화고 나발이고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지금 영국에 와 있다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더더욱. 대도시일수록 사람을 끔찍이 외롭게 만들지. 런던도 예외는 아니고 말이오. 그는 주름이 잘 잡힌 바지를 입은 다리를 천천히 꼬고 앉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모양이었다.
노인네들은 대개 그랬다.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었다. 물론 나는 대답할 필요도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다. 혹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다면 그는 오리라도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귀찮았다. 어쨌거나 노인네 혼자 떠들다가 지치면 입을 다물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라오. 그가 말을 이었다. 대도시는 워낙 대도시라는 중요한 임무에만 전념하다 보니 젊은 양반이나 내 행복 같은 보잘것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따위에는 차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니까. 그 정도의 말을 아주 자연스럽고도 자신있게 내뱉는 것을 듣고 있자니 문득 그 노신사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에게는 뭔가 신미적이면서도 학자적인 분위기가 배어 있었다. 어렴풋이 대학 교수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았다. 반백의 머리는 친근감을 주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 높은 빌딩들이야말로 이곳을 대도시로 만든 산업과 사상과 노력에 대한 기념비나 다름없소. 그런가 하면 가끔은 이 대도시와 그 안에서 자신의 고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이빙대 놀이도 해주고 있다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가 보기에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없는 오리떼 가운데 한 놈을 가리키며 저건 무슨 오리라고 중얼거렸다. 대도시란 전쟁터나 다름없다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여기서 살려면 젊은 양반도 전사가 되어야 하는 거라오.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 영혼을 낡아빠진 외투처럼 몸에 둘둘 감고 다니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거라오. 그건 힘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즐거울 수도 있지. 항상 새로우면서도 흥분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말이오. 그의 듣기 좋은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무시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의 철학에 동감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다. 선생님이 저처럼 흑인이라면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솔직하면서도 유쾌한 웃음이었다. 어딘가 풍성하고 젊음이 느껴지는 전염성이 있는 웃음이었다. 결국 나도 따라 웃고 말았다. 그렇잖아도 젊은이가 항복하고 나한테 말을 걸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두고 보자던 참이었다오. 웃음이 좀 진정된 다음 그가 한 말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되지. 젊은이도 잘 알겠지만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젊은이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은 거라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거리낌 없이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교직. 그가 즐거운 듯 말했다. 그것도 방법이겠군. 차라리 교사를 해보면 어떻겠나? 오히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교사로서 아무런 경력도 없으니 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 자네가 받은 학위만으로도 경력으로서는 충분할 테니까. 자네의 경험과 분명한 능력 정도면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말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제가 무슨 기계장치 근처에 가는 것도 못마땅해서 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아이들을 순순히 저한테 맡겨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안 될 것도 없지 않겠나. 가뜩이나 교사가 모자라는 판에. 모자라긴 기술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던걸요. 아, 그렇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지. 물론 교육부에서는 사람의 피부색에 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점에서라면 런던 카운티 교육위원회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네. 어쨌든 피부색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지. 면접하러 갈 때나 아무 말 말게나. 그런 방법은 전에도 써봤습니다만 통하지가 않더군요. 이번 한 번만 더 써보게. 어차피 믿자야 본전 아닌가. 런던의 이스트엔드 쪽에는 교사 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 그런데 왜 하필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만 그렇죠? 모든 면에서 거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그럴 테지. 대부분의 선생들이야 거기 말고 다른 곳을 선호하게 마련이니까. 그러면 어르신께도 저 같은 흑인한테는 그런 곳이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로군요. 악의적인 씁쓸함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한 번 품은 의심이란 그토록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이런 흥분하지 말게 젊은이. 그는 대단한 인내심으로 나를 상대해 주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스트엔드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얕잡아 보면 곤란하지. 바로 그 빈민가와 골목길에서 이 나라의 수많은 전문가와 과학자,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이 배출되었으니 말일세. 그러니 말 조심하지 않으면 젊은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속물이 되고 마는 거지. 설마 다른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나는 그에게 화를 낸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얼른 사과했다. 그의 친절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껏 그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여간 한번 시도해 보게. 피부색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놓고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기다려보라 이거지. 다시 한번 나는 그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에 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야 나는 우리가 서로 자기소개도 하지 않은 채 무려 2시간이 넘도록 값진 대화를 나누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 우리는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가 이 책을 읽는다면 내가 그와의 시기적절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후의 일은 그가 예견한 대로 흘러갔다. 나는 교육부에 가서 면접을 보았으며 머지않아 합격 소식을 담은 편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건강검진뿐이었다. 물론 나는 그 마지막 장애물도 깨끗이 뛰어넘었다. 마침내 내 교사 임용 소식과 함께 이스트 런던 교육청을 방문하라는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린 슬레이드 중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던 것이다. (11월 18일) 목요일은 질리언의 생일이었다. 월요일 아침 포일스 서점에 가서 그녀에게 선물할 시집을 한 권 샀다. 목요일 점심시간에 생일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화요일 오전 쉬는 시간에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질리언이 나타나자 나는 아이들에게 잠깐 실례한다고 말하고 나와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잠깐 저 좀 보실 수 있어요? 브레이스웨이트 선생님? 그녀의 말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귀가 벌써부터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시죠, 블랜처드 선생님. 수근거리는 아이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교실 뒤로 향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내 생일이에요. 놀랄 것까진 없겠네요.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당을 예약해놨어요. 푸아송 도르에다가요. 와인도 마시려고요. 말만 들어도 멋진데요. 그런데 푸아송 도르가 어디죠? 첼시에 새로 생긴 식당이에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왜 있잖아요. 트레 엘레강? 좋아요. 나도 트레 엘레강은 좋으니까. 그럼 됐네요. 일단 아카데미에서 파이자를 보고 나서 저녁을 먹도록 해요. 좋아요. 데이트 약속이군요. 내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아이들 쪽으로 돌아오자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녀가 우리 반에 들어온 것을 아이들은 처음 보았지만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는 녀석들이다 보니 갖가지 의미와 추측이 난무했다. 선생님, 블랜처드 선생님이랑 사귀어요? 티크 잭슨이 물었다. 그 선생님 멋있죠? 그렇죠. 블랜처드 선생님이 멋있다는 사실에 동의함으로써 나는 아이들의 첫 번째 질문을 용케 잘 막아낸 셈이었다. 여학생들은
질리언의 머리와 옷과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이로써 이야기는 보다 자연스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파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리언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열광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목요일이 되자 나는 어린애처럼 들뜬 기분이었고, 오후 4시 30분에 수업 종료 종이 울리자 안도감이 들었다. 밝은 회색 옷차림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은 검은 모자를 쓰고 질리아는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 웨스턴이 학교 정문까지 우리를 쫓아 나오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 지금 속으로 나를 엄청 부러워하겠지?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올드게이트에서 갈아탔고 버스 2층에서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질리언은 곧바로 내게 팔짱을 꼈고 우리는 그때부터 가는 길에 시선을 끄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갖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쾌한 잡담을 속삭이는 지극히 사적이고도 멋진 세계 속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직접 고안하고 사륜마차라고 명명한 놀이를 했다. 즉, 우리가 탄 버스가 역마차라고 가정하고 각 정류장은 일종의 역 또는 여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번갈아 가면서 그 정류장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을 주의 정경에 걸맞게 붙여주는 것이었다. 가령 올드게이트 정류장은 올드게이트 펌프와 근처의 교회 종탑에서 이름을 따서 펌프와 종 여관이라고 명명했다. 그 다음 역인 리든홀 스트리트는 도끼와 처녀 여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럴싸한 이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은 그때마다 1점씩 깎이는 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50점을 이루면 1페니를 내야 했다. 정말 재미있는 놀이였고 즉흥적인 장면으로 인해서 웃음이 그칠 새가 없었다. 영화는 정말 훌륭했고 우리는 그 작품의 예술성과 명백한 사실성 앞에서 압도당한 느낌으로 극장을 나섰다. 그리고는 피카딜리 서비스를 지나서 첼시행 버스를 타러 갔다. 부아송 도르는 질리언의 말대로 트레 엘레강했다. 이곳은 하룻밤 사이에 명선과 단골을 얻었다가 또 금세 잃어버리곤 하는 작지만 멋진 식당이었다. 테이블마다 꽃과 함께 살아있는 금붕어가 작은 어항에 담겨 있었다. 벽에는 흔들리는 해초와 산호 등의 형태를 통해서 물고기 나라가 묘사되어 있었고 간접 조명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는 이런 곳에서 먹는 식사는 상당히 비쌀 것임을 직감했다. 웨이터장이 예약석으로 안내하면서 나를 향해 의아한 눈길을 흘끗 던졌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뭔가가 있음을 두 사람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 식당은 서빙 속도가 매우 느렸다. 유난히 우리 테이블만 그런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 주위는 항상 웨이터들이 맴돌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웨이터 한 명이 우리에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고는 곧바로 가버렸다. 질리언의 눈에 불쾌한 듯한 빛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나는 얼른 메뉴판을 펼쳐들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음식을 골랐다. 잠시 후에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는데 그의 태도에서 무례함이 묻어났다. 주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자 나는 정말로 불편하고 짜증스러워졌다. 저 자식은 도대체 무슨 꿍꿍인 거지? 마침내 웨이터가 스프를 가져왔다. 그런데 실수였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수프가 조금 쏟아지면서 내 옷에 튀었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듯이 웨이터가 얼른 사과하며 내 옷에 묻은 것을 닦아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선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옅은 조소가 드러나 있었다. 질리언이 곧바로 반응했다. 그녀는 단번에 장갑과 핸드백을 챙겼다. 우리 나가요, 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그녀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눈길을 뚫고 곧장 출입문으로 향했다. 나는 입구에서 외투를 찾아가지고 얼른 그녀를 뒤따라갔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두 눈은 마치 석탄처럼 새까맸다. 그냥 집까지만 데려다 줘요. 알았죠? 나는 지나가는 택시를 한 대 붙잡았다. 택시 안에서도 그녀는 좌석이 허락하는 한 내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되는 양 냉정하고도 거리를 둔 채로 고개를 돌리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잘 보이지도 않는 주위 풍경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녀로부터, 학교로부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도대체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걸까? 문제는 무례한 웨이터에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그 식당에 가자고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곳에서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자 곧바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셈이 아닌가. 결국 우리 사이의 우정은 이 정도에 불과했던 걸까. 택시는 강둑 근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그녀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질리언은 택시에서 내리더니 내가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려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 들어올 거예요? 뭔가 딱딱하고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지금의 질리언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냉정하고 증오심이 가득한 정말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건 간에 나는 일단 맞닥뜨려보자 하고 작정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아파트는 1층에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약간 좁기는 하지만 가구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사방 벽을 따라 3개의 책장이 늘어서 있고 그 꼭대기에는 이런저런 장식품과 자기나 노쇠, 은으로 만든 그릇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양탄자는 푹신푹신했으며 벽에는 현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복제품이 걸려 있었다. 거실에서 다른 곳으로 통하는 문이 3개 있었는데 각각 침실과 부엌과 화장실인 것 같았다. 거실 안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단 우리 2사람만 빼고. 질리언은 짜증스러운 듯이 모자와 핸드백과 장갑을 소파 위에 던지고는 내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더니 자기는 천천히 거실을 오가며 책장 위에 놓아둔 것들을 조금씩 고치거나 똑바로 놓곤 했다. 서두르는 듯한 그녀의 몸짓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티가 역력했다. 나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이러다가 결국 긴장이 고조되어 폭발하고 말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곧이어 그녀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 가운데 하나를 열고 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가방에서 시집을 꺼내 낮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밤의 계획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계획한 대로 선물을 주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잠시 후에 그녀가 돌아왔는데 조금 전보다는 훨씬 진정된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려다가 내가 꺼내놓은 작은 구러미를 보았다. 그리고 그걸 집어들어 포장지를 찢고는 내용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낙담한 듯 그녀는 양손에 옆에 축 늘어뜨렸다.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고통스럽게 마른 기침을 내뱉듯 그녀는 단어를 하나하나 내뱉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어요? 아까 그 웨이터 일 말하는 거요?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뭘 어쨌어야 하는데요? 그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어야 하나요? 내가 거기서 난리라도 쳤으면 좋았겠어요. 차라리 난리라도 치는 편이 나았어요.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쳤으면 좋았겠다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더욱더 천박하게 들렸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마치 화가 난 새처럼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양팔은 약간 뒤로 올린 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었겠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난 당신이 아까 그 자식을 두들겨 패고 박살내고 짓이기고 분노와 울음 때문에 그녀의 말은 거의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도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허허 웃으면 참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혹시 겁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 뭣도 아닌 웨이터가 그 시시한 자식이 겁나서 그런 거냐고요.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 질리안.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해결되게 만드는 건 또 뭔데요?
당신은 줄곧 그런 모욕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 좀 꿈틀거릴 때도 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녀의 말은 이제 생선장수 아낙네 못지않게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꼭 그렇게 누가 당신 편을 들어서 대신 싸워줘야 하나요? 당신 대신 클린티가 나서서 웨스턴하고 싸워주고, 지하철에서는 대어란 여자애가 나서서 싸워주고, 그럼 오늘 밤에는 내가 나서서 대신 싸워줬어야 하는 거냐고요. 나는 이 모든 일이 끔찍하리만치 진저리가 났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죠. 그래요. 얼른 도망치라고요. 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정말 멋지고 즐겁게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요. 오늘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렇게 태연스럽게도 나보고 그걸 잊어버리라고요? 아, 정말 짜증나. 진짜로 싫어.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검둥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그녀는 자기 손에 든 시집을 내게 집어던졌다. 그러더니 미친 여자처럼 손을 치켜들고 손톱을 세워 내게 달려들었다. 어찌나 세게 달려들었던지 자칫하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그녀를 붙잡고 양손을 한때 움켜쥐어 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할퀴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힘은 격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무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그녀는 한동안 발버둥을 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진 듯 내게 기대면서 외투에 얼굴을 묻고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이제는 그만 놓아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녀를 의자 쪽으로 데려가 앉혔다. 그녀는 내게서 몸을 돌리고 앉아서 나지막이 울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신경이 곤두선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득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차마 일어설 수가 없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지속하고 싶었다. 마침 그녀가 내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릭? 나도 몰라요, 질리안.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퍼덕거렸고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늘 그렇게? 그녀는 지금 우리에 관해서, 우리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까 그 웨이터 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그런 일 정말 많이 겪는 거예요?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주 없다곤 말 못하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공군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대한 이후로는 특별히 그런 곳에 간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만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나는 자리에 앉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으로. 그녀는 아까 그 웨이터의 무례한 행동에 큰 상처를 받고 굴욕을 느낀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녀는 이제껏 전혀 몰랐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일까? 그녀는 영국인이었고 평생 영국 내에서만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런 인종차별의 해악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왔던 것일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물었다. 솔직히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읽어서 알긴 했죠. 하지만 나까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나랑 같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없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조금 전에 받은 상처가 여전히 드러나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속마음과는 정반대로, 즉 내가 품고 있는 사랑과는 정반대로 나는 겁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하는 말이었다. 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갑자기 이 모든 일이 내게는 너무나도 크고 벅차게만 느껴졌다.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었다.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아마 앞으로도 결코 알지 못할 다른 사람들, 그것도 수백만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들 것이었다. 그녀가 아름다워서, 착해서, 교양인이어서,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아니에요, 질리안. 솔직히 난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이제부터 비롯될 위험과 어려움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대답은 무모하면서도 대담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앉은 의자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사랑해요, 리. 나도 사랑해요, 질리안. 하지만 나 솔직히 겁나요. 이젠 진짜 너무 겁나요.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솔직히 다 겁이 나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당신은 화도 안 나는 거예요? 화도 안 나느냐고요? 아니요. 화 나요. 진짜로. 하지만 나는 화를 내면서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이지 끔찍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내 검은 피부 안에 존엄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영국에서 겪었던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그녀에게 모조리 이야기했다. 내가 교사가 된 이유와 그녀와 만나게 된 과정까지 전부.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질리안이 단단히 붙잡은 손, 그 부드러운 압력은 내게 격려와 위로와 뿌듯함을 전해주었다. 미안해요, 릭. 마침내 그 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중얼거렸다. 미안해할 것 없어요, 질리안.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줄 걸 그랬다 싶네요. 지금껏 내가 겪었던 일들이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니요, 그 일 말고요. 아까 내가 당신한테 막 뭐라고 했던 거 말이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미 생각으로나마 하나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확신의 말도 필요 없었다. 곧이어 그녀가 내 손을 꼭 쥐더니 미소 지은 채 이렇게 말했다. 내일 엄마한테 편지 쓸 생각이에요. 벌써 당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엄마는 이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싫어하시지 않아요?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원래 마음이 넓거든요.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님은요? 엄마가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예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다음 주말에 당신하고 같이 간다고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직접 뵈면 당신도 마음에 들 거예요.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나는 창밖의 어두운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으며 미리 계획된 방향도 없는 것이었다.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나는 이 예쁘고 사랑스런 아가씨에게 키스를 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었다. 릭, 왜요? 나 사실은 그렇게 대범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나 당신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한테 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게요. 우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릭. 우리 같이 노력해요. 그녀는 또 울고 있었다. 매우 나지막이.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영원히 보호해주고 싶었다. 나 역시 겁이 났다. 나 자신 때문에도 겁이 났지만 이토록 스스럼 없이 자신의 삶을 내 삶과 연계시키기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사람 때문에도 겁이 났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이미 겪은, 그리고 거뜬히 극복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었다. 아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것이었다. 오후 4시경
고학년들은 옷을 차려입기 위해서 집으로 향했다. 나는 복도에서 파멜라와 마주쳤다. 저기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저랑 춤추실 수 있어요? 파멜라가 말했다. 물론이지, 대호 양.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이브는 곤란해. 그런 춤을 추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 아이는 내 대답에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을 위해 특별한 레코드판을 하나 골라올게요.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대호 양. 약속하지. 그리고요, 선생님. 그냥 파멜라라고만 불러주실래요? 오늘 밤만요. 그래, 그렇게 하지, 파멜라. 아이들이 도착하자 전 직원이 나와서 환영 인사를 건넸다. 데넘과 포터는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제일 먼저 도착했다. 곧이어 티크 잭슨이 자기 형과 함께 도착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청년은 작년에 그린 슬레이드를 졸업하고 지금은 제이니 리스고의 언니와 꾸준히 만나는 사이라고 했다. 뒤이어 실즈, 펀먼, 버클리, 사피아노, 웰즈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내내 붙어 다녔다. 여학생들이 올 때에는 계단 쪽에서부터 제잘거리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한 발 앞서 도착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산속 깊은 계곡의 들꽃처럼 신선하고 깨끗하고 활력이 넘쳤다. 아이들은 이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을 신은 아이들의 모습은 누구라도 눈길을 줄 만큼 매력적이었다. 모이라 조지프는 단순하고 장식이 없지만 몸매를 강조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왔다. 짧은 머리에 눈썹이 짙은 그 아이는 화사한 색의 립스틱을 바르자 세련되고 날씬하고 우아하고 균형 잡힌 젊은 아가씨처럼 보였다. 바브라 팩의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와 던들식 치마는 상큼하고 매력적이고 발랄했으며 얼굴에 있는 주근깨를 유난히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날의 최고 미인은 바로 파멜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새롭고 아름답고 어른스러운 파멜라였다. 짙은 초록색 실크 리본으로 머리를 묶었는데 그 부드러운 머리가 오른쪽 어깨로 폭포수처럼 늘어졌다. 그 아이의 생기 있는 붉은 입술은 새하얀 얼굴과 길고 우아한 목과 대비를 이루었다. 단순한 모양의 짙은 초록색 저지 울 드레스는 어깨와 가슴과 허리에는 살짝 달라붙다가 그 아래로 넓게 퍼지면서 걸어갈 때마다 멋진 모습을 연출했다. 신발도 초록색 공단으로 된 것이었다. 그 아이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나는 놀란 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여 딸을 단장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쟤 진짜 예쁘네요. 강당으로 들어오는 파멜라를 본 질리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경탄이 섞여 있었다. 파멜라는 강동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블랜처드 선생님. 아이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파멜라. 우리는 합창하듯 대답했다. 오늘 약속 잊지 않으셨죠, 선생님? 파멜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물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파멜라. 내가 대답했다. 그럼 이따 봬요, 선생님. 아이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제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나 봐요. 질리언이 속삭였다. 무슨, 아까 봤잖아요. 우리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했는데. 내가 상기시켰다. 그건 나도 알죠. 하지만 쟤는 사실 날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아니, 내가 아예 보이지도 않나 봐요. 질리언의 어조에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씩 웃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 내가 당신을 먼저 차지했으니 망정이지. 이제는 누가 우리를 보건 말건 상관없이 그녀는 내게 귓속말을 했다. 곧이어 파티장은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나는 오늘 행사에 초대된 졸업생 몇 명과 인사를 나누었다. 제키 피셔, 주니 소프, 에이더 필립스, 그리고 쌍둥이 자매인 피티와 모린 블로어는 동생인 앤이 소개시켜 주었다. 모리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있을 자기 결혼식 피로연에 나를 초대했다. 정말 즐거운 파티였다. 우리는 춤을 추고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했으며 교사 모두가 젊은이들과 떠들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웨스턴조차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웃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춤을 추지는 못했지만 대신 음악을 담당하도록 만장일치로 주례되었다. 그는 사회자라도 된 듯이 매번 레코드판을 틀 때마다 제목을 말해주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담배를 권했으며 우리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에게는 악의 못지않게 선의의 기질도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기질이 다음 학기에도 꾸준히 살아남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질리안과 춤을 추었다. 그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이 솟아났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똑똑히 보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늦게 슈트라우스의 왈츠에 맞춰 클린티와 춤을 추고 있던 중 그녀가 말했다. 진짜 그 사람이랑 잘 되는 거죠? 누구요? 어머나? 그러니까 블랜처드 선생님 말이에요. 클린티나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녀를 블랜처드 선생이라고 불렀다. 아무래도 쉽게 친해지는 것을 막아서는 뭔가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사람이 왜요? 알았어요, 릭. 나도 눈치는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네 둘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당신은 진짜로 행운아예요. 나는 크게 웃었다. 어디까지나 농담이라는 듯이. 잠시 후 파멜라가 웨스턴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골라온 레코드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뭐라고 귓속말을 했고 곧이어 웨스턴이 그에게 말했다. 다음 춤곡은 파트너 가로채기 폭스트로트가 되겠습니다. 파멜라는 프루의 명곡 밤의 정막 속에서의 처음 몇 소절이 강당 안을 가득 메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돌려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 아이의 맑은 눈과 살며시 미소 짓는 입술에는 나를 향한 초청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나는 파멜라 쪽으로 다가갔고 그 아이는 내 품에 가뿐히 자신있게 안겼다. 자신이 원래 있던 곳이 바로 거기라도 된다는 듯. 우리의 스텝은 아무런 주저함이나 멈춤도 없이 일치했다. 음악과 그 순간의 마법이 우리를 감쌌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었다. 나는 그 아이를, 그 아이의 부드러운 숨결을, 단단한 몸을,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이미 어엿한 숙녀였고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이렇게 내 마음과 몸을 공략하고 있었다. 음악이 끝났다. 그것도 너무 일찍.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꼭 얼싸안고 있다가 떨어졌다. 고맙다, 파멜라. 졸업한 다음에도 가끔 한 번씩 찾아와도 되죠? 그야 물론이지. 언제라도 기꺼이 환영하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잘 가라, 파멜라. 파멜라는 웨스턴에게 다가가 자신의 레코드판을 다시 챙긴 다음 곧바로 파티장을 떠났다.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아이들은 무척이나 조용했다. 출석을 부르는 동안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나치면서 문득 이 책상에 앉아서 불안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던 바로 그 첫날 이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나 싶었다. 불과 8개월 만에 나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아이들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거의 예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아이들 모두 저마다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내게서 멀어질 것이었다. 아이들 중 일부는 진정으로 내면이 건강해졌다. 펀먼, 바브라 페그, 웨일스, 실즈 같은 아이들은 원래 똑똑하고 꾀가 많고 항상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일부는 늘 손쉬운 길을 통해서,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녔다. 사피아노와 제인 퍼셀이 그러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그저 평범한 서민, 그러니까 너무 큰 야심이나 적극성이나 다른 무엇도 지니지 않은 채 버젓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데넘과 포터가 그러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가정을 꾸리고 믿음직스럽고 근면하게 일하는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서 어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누가 알겠는가? 출석을 다 부르자 아이들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옷과 음식, 음악, 춤,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해서 말이다. 아이들은 어제의 파티를 즐겼고 특히 어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어제의 파티는 중요한 것, 끝내주는 것, 그리고 그 동네의 청소년용 클럽에서 벌이는 평소의 댄스 파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어제 내가 질리언과 자주 춤을 췄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약간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그 선생님이 애인인 거예요, 선생님? 티크 잭슨이 물었다. 내가 보아하니 너도 블랜처드 선생님하고 춤 많이 추던데? 내가 반격에 나섰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그 선생님이 내 애인이 아닌가 싶다만. 그게 진짜라면 저야 바랄 게 없죠. 녀석이 이렇게 대답하자 다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전 시간은 느긋한 친밀감 속에서 그 순간이 제발 지나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출석을 부른 다음 나는 아이들을 마주보고 책상에 앉은 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모이라 조지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아이가 말을 꺼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는 교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무척이나 힘드셨을 거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그 아이는 대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대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 나아가셨죠.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선생님 같은 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방식이 저희는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하는 듯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른을 대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라고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꼭 받아주세요. 이 대목에서 그 아이는 파멜라에게 신호를 보낸 다음 열화와 같은 박수 속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파멜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 예쁘게 포장된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 아이가 다가오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무척 멋진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상자를 들고 다가왔지만 내가 그것을 넘겨받자마자 얼른 뒤로 돌아 자기 자리로 달려가 앉더니 책상 뚜껑 뒤로 얼굴을 감추었다. 최대한 어른인 척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얼른 자리에 앉았다. 문이 열리더니 플로리안 교장 선생이 조용히 교실로 들어왔다. 요란한 박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 상자에 붙은 커다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To Sir with Love. 바로 밑에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교장 선생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교장 선생의 어깨 너머로 그들을, 바로 나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